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사회자 말 잘 들립니까? 예, 네, 네, 잘 예. 들립니다. 김은지 박사님이 두 번째 섹션 발표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토론자로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토론자 강남대학교의 최유진 교수님 입장하셨고, 그다음에 예, 여기도 서울입니다. 저도 이제 직장은 전남대학교지만은 여기 지금 참여하는 데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58분인데 아직 총 예, 임미화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처음 영상으로 보지만은 한 번씩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따 다 들어오면 소개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학회에서는 녹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오후 충북대학교 박사과정 선생님께서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자는 김은지 박사님 계시고, 세 번째 발표자 안동대학교 김병규 교수께서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토론자 두 분은 다 계십니다. 저도 2020년도에 이제 수업을 했는데 1학기 세 과목, 2학기 세 과목을 다 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도 금년 1학기도 지금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섹션 발표자님 오우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으면은 그 화면 개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발표자님들께서 어, 지금 학교에서는 녹화 진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발표자 한 분이 안 오셨으니까 조금 더 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김은지 박사님 한번 이렇게 그 화면 공유로 해서 그 발표하는 원국 한번 하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화면 공유 아시죠? 학교에서 파일을 다 갖고 있습니까, 혹시? 그 발표자가 파일을 그 공유를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그냥 올려주면은 발표자께서 얘기를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나오신 분? 예,
학교에서는 발표자님께서 직접 화면 공유를 하라고 이렇게 그 카톡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용재. 자, 그러면 강남대학교죠. 강병규 교수님은 혹시 우리 학교에서 연락 받으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따로 연락받은 내용은 없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발표자, 토론자 이렇게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끝나면 우리 학교에서는 녹화 들어가 주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전남대학교 경제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봉현 교수고요. 그리고 과거에 지역개발학회 부의장을 한 2번 했었습니다. 지금 뭐 작가나 유튜버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또 만나 보아서 반갑고, 저는 이제 2021년도 8월이면 이제 우리 전남대학교 근무 30년을 마치고 정년 퇴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 박사님 한번 소개 좀 하시겠습니까? 오 선생님 안 계십니까? 화면 공유 해 놓으시고. 그러면 우리 김은지 박사님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입니다. 현재 서울시 의회 운영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2번째 발표자이십니다. 그리고 3번째 발표자는 김병규 교수님, 혹시 안동대학교에 오셨습니까? 안동대학교 김병규 교수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오우 선생님 한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 선생님 음소거. 음소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 보아서 좌측 하단에 보면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 풀어야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예. 소개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녹화 사인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녹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우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 들립니까? 그러면 뭐 좀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 토론자로 이제 주유진 교수님 오셨는데 한번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 강남대학교 정경학부의 최유진이라고 하고요. 이 학과 자체는 이제 전공 자체는 행정학과 소속입니다. 근데 전공은 도시학해서 지역개발학회 뭐 가끔 발표하러 오고 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하남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 경제 연구만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도시재생 리빙랩 이쪽은 2번째 논문은 좀 아는 것 같긴 한데 잘은 몰라도 첫 번째와 3번째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토론은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 듣고 좋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임미화 교수님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임미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교수님, 오 선생님 뭐 지금 마이크 한번 시험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얘기는 잘 들립니까? 제 얘기도 안 들리나요? 김은지 박사님, 제 얘기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가 오 박사과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두 번째가 김민윤지 박사님, 세 번째가 김병규 교수님. 그런데 그러면 오늘 먼저 드는 순서대로 할까요? 왜냐하면 오 선생님 뭐 지금 마이크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김은지 박사님 먼저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회에서는 지금부터 녹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릴까요? 좀 녹화 시작할까요? 학회에서. 예,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지역개발학회 2021년도 중개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션은 전문가 16 섹션으로서 도시지역계획분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5월 2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발표자께서는 이제 25분, 토론자께서는 7분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우리 서울시의회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김은지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충북대학교의 박사과정으로 계시는 오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안동대학교 김병규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김은지 박사님께서 지방도시재생 리빙렉 프로젝트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로 25분 동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지 박사님 발표 부탁합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지방도시재생 리빙렉 프로젝트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특히 전주 모락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사실 국내외적으로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는 것은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리빙랩의 방법이 꾸준히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리빙랩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평가 지표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선정과 그리고 과정,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많은 도시재생 리빙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전주 모락멀에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주민들이 저의 박사 논문을 보시고 연락이 오셨어요. 좀 객관적이고 좀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좀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먼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락을 받고 가서 이제 전주를 둘러보고 무락마을 사례를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고 주민들과 만남을 가진 후에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께서 기획한 마을 사업의 선정 필요성과 실행 과정의 적정성을 뭔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 지표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론적 고찰을 보시면 일단 리빙랩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자 및 시민의 공동 창작을 목표로 하는 연구 방법론이자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및 사회적 실험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 리빙랩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성패 요인을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여, 지속 가능성, 즉 재정 의존도, 그리고 가치, 호환성, 즉 양도성, 이렇게 4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리빙랩이라는 것이 혁신 연구에서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지역 혁신 역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연구자들의 어떤 그 설명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창출하고 사업화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셨고요. 혹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산업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경제 주체들의 총체적 능력과 환경으로 정의를 한 분도 계십니다. 혹은 지역이 혁신 및 개선을 통해서 최종 단계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산출하는 능력으로 본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역의 경쟁 우위와 그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평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평가의 관점에서 연구개발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그림 1을 보시면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각 단계마다 평가를 함으로써 그 평가가 즉 게이트입니다. 그 게이트를 통과함으로써 다음 스테이지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정책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도시재생 리빙랩을 하나의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평가의 개념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존의 그 연구들을 봤을 때 정책 평가의 기준과 관련해서 효과성, 능률성, 충족성, 형평성, 대응성 등 총 4가지 기준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 연구에서는 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그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지역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합의에 기초한 과정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성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제 연구의 어떤 과정을 도식화했습니다. 운영 방안, 전략 수립,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선정 평가를 거친 후에 이제 실행과 운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또 과정 평가를 거친 후 나머지 종료, 정산, 결과 보고에 대해서 또 결과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서 이렇게 환류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제 연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항목별로 중요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력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 사업 실행자 및 수혜자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평가 문항의 가중치 부여를 위한 AHP를 수행을 했습니다. 물왕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 연구의 그 대상이 된 이 물왕마을 공동체는요, 이 예전에는 전주를 대표하는 도심으로서 기능을 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전주시 외곽에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그쪽으로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 고령화 문제가 대두된 대표적인 원도심 낙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10명의 물왕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예비마을기업법인인 물왕마을 공동체를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을 8개로 늘려간다는 목표로 정말 꾸준히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로 따지면 아직 초기 리빙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 연구에서는 선정평가 지표와 과정평가 지표 두 가지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평가 항목 구성을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그 박사 그 논문에서 사용했던 지표를 가져와서 썼는데요. 일단 그 기존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쓰이고 있던 여러 가지 평가 지표와 그리고 관련된 이제 여러 연구들을 근거로 해서 구성이 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례들, 예를 들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사례 연구 등을 종합을 해서 실제 사례를 조사해서 그 수행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도 예, 좀 종합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왕멀 리빙랩 프로젝트 평가에 적용하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평가의 경우에 사업 책임자 적합성, 계획의 적정성, 투입 자원의 적정성, 민주성 등 4개의 대분류별로 9개의 소분류, 또 그것에 대해서 23개의 측정 지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그 연구의 절차를 도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평가 지표를 설명드리면 적합성, 능률성, 대응성, 민주성 4개의 대분류별로 7개의 소분류를 또 나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18개의 측정 지표를 도출했습니다. 그거를 정리한 것이 표 1입니다. 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 달간 온라인 설문 계정과 또 설문지를 이용을 해서 설문을 실시를 했고요. 5점 척도로 중요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또 그 밖에 개방형 문항도 추가를 했고 또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묻는 문항도 추가가 됐습니다. 표본은 전주시 서노송동과 인우동, 진북동 일대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 포집했고요. 성의 없는 응답지를 제외한 126명의 응답으로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예전에 그 박사 논문 때와는 다르게 응답자의 무려 65%가 50, 60대 고령층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 8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리빙랩 프로젝트 선정평가, 가정평가 항목의 중요도를 표 3, 4에 정리를 했습니다. 분석 결과 프로젝트 선정평가와 가정평가에서 사업 책임자가 지역 환경과 주민 공동체에 얼마나 높은 이해도를 가졌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한지, 진입 장벽이 얼마나 낮은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고요. 또 지역 주민의 참여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주민들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열의가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요인 분석과 AHP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5가 요인 분석 결과입니다. 일단 요인 분석 결과를 보시면 리빙랩 프로젝트 선정평가의 최종 평가 지표로 절차 민주성, 자원 적정성, 계획 적정성, 사업 책임자 적정성, 추진 역량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리빙랩 프로젝트 과정평가 지표로는 총 3가지 요인으로 묶였습니다. 사업 추진의 적정성, 사업 관리의 적정성, 사업 참여의 적정성 등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최종 평가 지표에 대해서 AHP를 적용을 했습니다. AHP 기법도 사실 이제 참여적 관점에서 하려면 사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게 맞는데 이 AHP 평가는 상당히 좀 이제 고령자인 주민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왕마을 공동체 간사, 관련 학과 교수, 박사급 연구원, 그리고 지자체 관련 부서의 사무관, 국회 및 지방의회 조사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참여를 하셔서
AHP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6번입니다. 표 6을 보시면 일단 리빙랩 프로젝트 선정평가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라고 생각한 전문가들이 꼽은 것이 추진 역량입니다. 그 다음으로 계획 적정성, 자원 적정성, 사업 책임자 적정성, 절차 민주성으로 순위를 매겼고요. 다음으로 리빙랩 프로젝트 과정평가 지표에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참여 적정성, 사업 관리 적정성 순으로 가중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평가 지표가 이 사업을 평가하기에 적정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 지표의 타당성과 활용성을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정평가 결과 100점 환산 시 지금 현재 그 물왕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84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물왕벌 공동체 사업의 선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몇 개 드러났는데요. 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과정평가 결과는 100점 환산 시에 85점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이 물왕벌 공동체 프로젝트 과정 역시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 관리의 적정성을 좀 더 높인다면 주민들이 보다 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 비중을 보다 확대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의 평가 결과 본 연구가 제시한 평가 지표로 리빙랩을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며 또 사업 선정과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연구는 지방의 도시재생 리빙랩 프로젝트를 위한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자 전주의 그 물왕벌 공동체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낙후된 지방도시 전형적인 연령 분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선정평가와 가정평가 지표들의 중요도 분석 결과 주민들은 민주성 중에서도 주민의 참여 비중 그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확보 정도, 또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지역 환경과 주민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를 높게 가지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인 분석 결과는 민주성 측정 지표들이 선정평가 지표에서는 절차 민주성으로 또 과정평가 지표에서는 사업 참여 적정성으로 대부분 그대로 검수화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왕벌 주민들은 도시재생 리빙랩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참여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AHP 분석 결과로는 리빙랩 프로젝트 선정평가, 가정평가에서 각각 추진 역량,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리빙랩에서는 사업 책임자와 지역 주민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평가 지표를 실제 적용했을 때 이 평가의 그 선정과 과정에서 대두되는 그런 문제점 파악이 용이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 도시재생 리빙랩의 성패는 주로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참여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그 축소도시 특성상 고령자의 눈높이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해서 진입장벽을 좀 더 낮추고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환경과 주민 공동체에 대한 사업 책임자의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며 또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리빙랩 평가 시 민주성 그리고 주민의 참여도에 대한 평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 지표를 통한 체계적인 자료가 보다 더 축적이 되면 그동안 소외되어 온 지방 도시 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김은지 박사님께서 지방도시 재생 리빙랩 프로젝트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충북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신 우리 오우 선생님께서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취약성 평가를 이렇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우 선생님 화면 공유해 주시면서 파일을 이렇게 공유해 가지고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처음에 오디오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간 지체된 점 죄송한 말씀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방재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충북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전문연구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취약성 평가인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속에서 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더 다양한 모습으로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자체의 대응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가 핵심 정책 목표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는 감염병 대응 주체 중에 가장 일선에 있고 또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 양상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그 지자체의 감염병 확산과 취약 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 수준은 어떠한지 이를 토대로 향후에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대응 여건이나 관리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토대로 지역 내 확산 취약 여건과 대응 능력 수준 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규명해보고 이러한 지표들로 구성된 취약성 종합지수를 산정하여 평가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정책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배경과 목적을 토대로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건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감시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연평균 14만 건의 법정 감염병이 발생하였고 2003년에는 사스, 2009년에는 신종플루, 13년 조류 인플루엔자, 14년 에볼라 바이러스, 15년 메르스, 16년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19년 코로나까지 2000년대 감염병 발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WHO는 앞으로도 인간의 자연생태계 파괴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바이러스 병이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오늘날의 인구 밀집이나 국가 간 교류 확대, 또 교통수단 발달 등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되고 이는 공중보건 위기를 넘어서 경제와 안보 위기로까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이 필요한 실정인데 하지만 정부의 지원 수준과 또 감염병의 발생 확률, 그로 인한 치명률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의 취약성은 지역이 지닌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 수준, 의료 인프라 등
확인하여 지자체의 감염병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목적을 전제로 하여 크게 확산 취약시설과 감염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 여건, 대응 능력으로 감염병 취약성 영향 요인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확산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익명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밀폐되어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시설, 또는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집단 생활을 하거나 다인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감염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인해서 감염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계층이나 치료나 일상 복구에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계층, 또는 사회 변화에 더욱 민감하고 정보 수집과 대응 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 여건의 경우에는 높은 인구 밀도나 통행량 또는 감염 확산 위기 시 합병증으로 이어짐으로써 인명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성 질환자 현황 등 감염병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해당되고, 대응 능력의 경우에는 국가 예방 접종률이나 보건소 또는 의료 인프라 그리고 전문 대응 의료기관 현황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대체로 감염병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의학이나 보건 등의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취약계층이나 일부 취약시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또는 중앙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정부 대응 능력 평가 등의 한정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번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에 좀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단위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단순히 몇 가지의 취약계층이나 취약시설이 아니라 확산 취약 여건, 대응 능력 등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 취약성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데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 대상지는 충청북도 11개 시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는 국가 차원의 감염병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도 국가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감염병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고 또 타 지역 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저지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지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지인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앞서 살펴본 취약 지표들을 좀 설정해 보았는데, 크게 확산 취약시설, 감염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 여건, 대응 능력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확산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유흥업소 밀도, 대중음식점 밀도, 다중이용시설 밀도, 노인 집단시설 및 장애복지시설 밀도, 유치원, 초중고 밀도, 병원 밀도, 종교시설 밀도 총 7개로 구성하였고, 감염 취약계층은 고령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 비율, 외국인 비율, 장애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6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 여건의 경우에는 인구 밀도, 일일 통행률, 법정 감염병 발생률, 코로나19 발생률, 순환계통 사망자 발생률, 호흡계통 사망자 발생률 총 6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능력은 감염병 대응 기관 밀도, 병상 확보율, 의료인력 비율, 보건소 밀도, 만 4에서 6세 완전 접종률 5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석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문별 평가 지표를 선정하여 각 지표별 연산을 위해 스케일 재조정을 활용한 표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AHP 분석을 통해 전문가 설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각 평가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화 값의 가중치를 적용한 부문별 지수를 산정하였는데, 확산 취약시설 지수와 감염 취약계층 지수, 사회적 취약 여건 지수, 대응 능력 지수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문별 지수를 종합해서 감염병 취약성 종합지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산정식은 확산 취약시설과 감염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 여건의 경우에는 그 값이 합해질수록 취약성이 높아진다고 보았고, 대응 능력은 낮을수록 취약성이 높아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확산 취약 시설 지수와 감염 취약계층 지수, 사회적 취약 여건 지수의 합에서 대응 능력 지수를 뺀 값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환경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나 행안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 산정에도 활용되고 있는 산정식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종합지수 값을 기준으로 시군별 감염병 취약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분석 및 고찰입니다. 먼저 각 부문별 현황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확산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청주시와 충주시에서 대체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특히 고령자가 계산군과 보은군에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반대되는 영유아와 아동은 청주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 여건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은군과 옥천군에서 사회적 취약 여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법정 감염병과 순환계통 및 호흡계통 사망자는 충북의 남부 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능력 현황의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대부분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응 능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고, 특히 음성군은 병상 확보율과 보건소 밀도에서 가장 높은 현황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문별 현황을 토대로 부문별 지수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먼저 확산 취약시설 지수의 경우에는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충주시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보은군에서 높게 나타나고 청주시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취약여건 지수의 경우에는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단양군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응 능력 지수의 경우에는 청주시 그리고 옥천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단양군과 괴산군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문별 지수 산정 결과를 토대로 취약성 종합지수를 산정한 결과는 오른쪽에 크게 나타낸 그림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위에는 증평군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증평군의 감염병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하고, 이와 반대로 옥천군이 11위로 감염병 취약성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문별 현황과 감염병 취약성 평가 분석을 종합한 결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문별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별로 감염병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느 시군에 많은지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확산 취약시설이 많은 지역은 집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시설 현황 파악과 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회복력 증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관리, 또 찾아가는 돌봄 정책과 교육, 행동요령 배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 여건이 많이 나타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확산 차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인접 지역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대응 능력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차원의 명령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나 전문 대응기관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성 종합지수 평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취약성이 높은 시군은 증평군이 1위, 청주시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증평군의 경우에는 확산 취약시설 지수가 매우 높은 반면에 대응 능력 지수는 낮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청주시는 감염병 대응 능력 지수는 높지만 확산 취약시설 지수가 높기 때문에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취약성이 낮은 시군의 경우에는 옥천군이 11위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보은군이 10위, 충주시가 9위로 나타났습니다. 옥천군과 보은군은 대응 능력 지수가 청주시 다음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감염병 취약성이 낮은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주시는 확산 취약시설 지수는 높지만 감염 취약계층 지수와 사회적 취약 여건 지수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종합지수 평가 분석 결과는 충청북도 내에서도 11개 시군별로 어떤 대응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는 지표값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질적인 평가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보건소 밀도가 높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높은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다만 본 연구가 이러한 것을 따지기보다는 지자체의 감염병 취약성을 저감시키고 대응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AHP 결과를 위주로 가중치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감염병 가중치와 연관된 지표들을 추가로 반영하여서 보다 발전된 연구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살펴본 참고 문헌들이고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한국지역개발학회 중개학술대회 제16분과 전문가 섹션에서는 두 분의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서울시의회 김은지 박사님의 지방도시재생 리빙랩 프로젝트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로 발표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중국대학교 박사과정에 지금 재학하고 계신 우리 오 연구원님께서 지자체 감염병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취약성 평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사정상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이 논문에 대해서 우리 강남대학교 최유준 교수님과 전주대학교 임미화 교수님께서 이렇게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편한 순서대로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임 교수님이나 최 교수님 중에서 누가 먼저 시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그러면 우리 네. 전주대학교 임미화 교수님께서 네. 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논문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수정했으면 또는 이제 반영했으면 좋겠다 또는 의문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이제 첫 번째 논문은 이 지방의 이제 도시재생 리빙랩의 이제 지표를 개발하는 그런 논문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지방의 이제 도시재생 리빙랩과 또는 수도권 도시재생 리빙랩의 지표가 아마 몇 개의 지표는 다를 수 있지만 이제 크게 차별적으로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이 논문의 이제 분석 결과라든가 방법에 좀 제안 들어가 있어서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이라고도 하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방이 아니고 이제 전북의 도청 소재지이자, 그러니까 인구가 한 68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방이라는 지방 도시의 재생의 이제 리빙랩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게 도시 규모별로 또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별로 이 리빙랩의 성격이 굉장히 차별적일 수 있다. 따라서 그거에 따른 이 맞춤형 이제 지표 개발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분석적으로 제시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분석 프로세스를 이제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를 이용했는데, 이게 이제 제품 개발하는 그런 제품 개발자의 관점에서 단계별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빙랩은 이것과 성격이 많이 다르죠. 단계별로 리빙랩 참여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가 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해서 쭉 이어져 가는 그런 프로세스라서 이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라는 걸 굳이 논문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랑 지금 연구자가 제안한 이 지표가 선정하고 이제 평가 과정에 이렇게 두 가지
단계에 맞게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차라리 이런 프로세스 어떤 분석적인 과정을 접목시키고 싶어서 이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라는 거를 이제 언급했다라면은 굳이 이런 걸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일단 뭐 그 지역에 있는 무락마을 쪽에 이제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리빙랩이라는 거를 참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제 이게 설문이 돼야지만 더 정확한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표 5의 이제 선정 평가 지표에서 이제 추진 역량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표 1과 표 3에서는 관련된 지표가 이제 항목으로 제시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원래는 첫 번째 발표를 하셨어야 되는데 두 번째 발표를 하셨던 그 논문과 관련해서는 이 감염병 관련된 연구라서 연구의 이제 이 주제는 시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지금 논문 형태로 뭐 발제를 하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PPT 형태로 발제를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련된 선행 연구가 좀 충분히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이 지표 구성과 관련해서 이 대응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시군 간의 기본적인 좀 차이가 있다. 시군의 뭐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과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게 지표에서 연간 계속 변하는 가변적인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고정 지표가 있습니다. 뭐 초중고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보건소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지표라서 이거를 가중치를 동일하게 두고 이 지표화 시키는 게 맞는 건지 또 한편 이제 이게 모든 이런 도시계획 시설이 사실은 인구 수를 기반으로 해서 법적으로 또는 뭐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구 기반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이제 고려해서 가중치를 좀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산 취약 시설이라는 게 이제 단위 면적당 개수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군 단위에서의 단위 면적이라는 땅 개수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구 1000명당 또는 도시 지역 면적당의 뭐 확산 취약 시설 정도로 해야지만 좀 더 크리티컬한 지표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연구자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시설보다는 이제 서비스의 질, 즉 거기서 얼마만큼의 그 감염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연구의 한계로 그렇게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논문 잘 마무리해서 더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한 두 편의 논문에 대해서 전주대학교 임유아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강남대학교에 계시는 최유진 교수님께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먼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두 논문 다 AHP를 했는데 참여자가 22명이네요. 신기한, 네, 공통점이 발견이 됐는데, 어쨌든 첫 번째 것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두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첫 번째 논문을 받아보고 나서의 첫 느낌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와, 이제 리빙랩도 평가해야 돼? 참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이 혹은 뭐 그쪽 그 전주혁신센터에서 의뢰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의뢰하셨다라는 정보가 저한테 이제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까지 또 굳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현장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주민 주체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알고, 그리고 평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체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체평가는 자체평가 지표에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평가해 볼 때 훨씬 더 효과가 높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정부 업무 평가도 자체평가 위주로 많이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도 김은지 박사님이 의도하신 것 같은데 약간의 표준화된 지표로 외부 평가를 좀 하는 두 가지 단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에서는 사회가치 지표 평가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뭐 연도별 보고서도 쓰고,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서류 플레이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자체평가를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학마을 사례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의 공동체가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던 아니면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평가 지표를 적용하던 간에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시간적 여건 이런 것들이 존재할까에 대해서 기본적인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논문을 처음에 봤던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논문 자체는 기본적으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표준화된 평가 툴로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특별히 선정평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선정평가위원회에게 드릴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 진짜 힘들겠다.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힘든데 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것과 지역 주민들이 맞닥뜨린 상황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의의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물악물 사례를 잘 모르지만 참여자의 상황들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들을 대충 유추해 봤을 때 우리가 전형적인 리빙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리빙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적 정의에 들어오는 뭔가 ICT 기반의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마을 공동체가 마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이 물악물 사례를 통해서 나온 지표들 자체는 굉장히 제너럴하게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을 것만큼 굉장히 좀 잘 다듬어진 지표들이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방법론 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냥 그 평균 도출한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 보면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저는 뭐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중요한 평가 기준들이 점수가 좀 낮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약간 전통적이고 약간 과거지향적인 지표들이 조금은 점수가 높은 것들을 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AHP에서 조금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들이 나올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 앞에 이제 토론한 임미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상자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설문을 진행하실 때는 고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한 개념들 있잖아요. 참여, 협력, 열정 막 이런 복잡한 개념들에 대한 좀 선호도가 되게 낮고, 그 외에 좀 이해하기 쉬운 거 있잖아요. 예산 뭐 규모라든가 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약간 이렇게 좀 평가하기 쉬운 것, 그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 좀 높이 나온 어떤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AHP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AHP에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22명의 그 표본 자체는 AHP를 아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너무 이질적으로 구성된 것 같아요. 이 24명이.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결론까지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좀 이게 뭐 정책 보고서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연구 논문으로 발전시키기에는 뭔가 조금 너무 이질화된 그 사람들이 HP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례가 굉장히 줄겠지만 최소한 한두 개라도 좀 그룹핑을 해가지고 전체 플러스 약간 그룹화된 뭐 이를테면 현장 전문가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대 외부의 전문가 뭐 이렇게 구분해서라도 지표값을 보여주면 조금 더 약간 대조적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HP에 있는 그 표본의 이질성을 조금 더 극복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재밌었고요. 저는 우리가 리빙랩 프로젝트가 됐던 마을 공동체가 됐던 현장을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이렇게 누군가가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평가를 하는 것이 옳은지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평가랑 외부에서 표준화된 툴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 그래서 이 논문이 나왔을 때 누가 이것을 참고해서 그 물악멍이 됐던 아니면 유사한 리빙랩 프로젝트가 됐던 그것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약성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뭐 연구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니고요. 다만 공동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과거의 재해재난 부분은 공동체가 모이게 되면 좀 해결이 됐거든요. 우리가 태안부터 그 다음에 세월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전에 와우 아파트부터 지금 뭐 우리나라의 주요 재해재난은 다 나열해 주셨지, 이제 나열을 좀 할 필요는 없지만 성수대교나 뭐 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재해재난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금을 걷고 자원봉사자들을 파견을 하고 그래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통솔할 것인가 그리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체계화시켜가지고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근데 이 감염병은 모이면 망한단 말이에요. 일단 과거의 재해재난은 모이면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동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체가 해체되어야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공동체와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재해재난이 훨씬 더 대응하기 까다롭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재해재난이어서 어떤 연구로 어떤 말씀을 풀어나가실까 되게 궁금했던 차에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고요. 다만 앞에 논문도 그렇고 이제 오후 선생님의 논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표 연구에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간은 하나만한 결과가 도출되는 면도 조금 있거든요. 우리가 지표 연구를 잘못하다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 가지의 그 기준들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네 가지의 기준들에 또 세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을 보지 않고 네 가지의 개념 정의만 봐도 충북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했으면 여기는 높겠구나, 여기는 낮겠구나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와닿을 수가 있을 만큼 사실은 조금 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함의를 가지려면 지표들의 적정성에 대한 어떤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지방 지표라든가 여기서 쓰셨던 지표들이 한계가 있죠. 시군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모아지는 지표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지표가 아까 임미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선행 연구에 대한 좀 고민과 그 논리적 연결성을 가져서 그냥 일종의 지표들을 다 털어넣어가지고 나중에 뭔가 요인 분석하고 HP하면 뭔가가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정말 그것이 정책 현장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조금 더 지표가 이게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가 더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고민은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아마 뭐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충북에 있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주도 기준으로는 30%는 안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평상시에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코로나19가 닥쳤을 때는 알겠어요. 그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평상시에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지수들로 보게 되면 굉장히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인데 재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군단위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도농 복합시들의 그 현실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또 뭐 도의 역할, 중앙의 역할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컨셉상 참 자치분권 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분권 차원에서 시군별로 뭔가 지표를 도출해가지고 여기가 취약하니 니들의 의사결정을 통해가지고 뭔가를 수립해라라는 어떤 그런 함의를 던져주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정부의 참고자료로서 이게 제출이 된다고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오 선생님이 하신 노력들이 좀 평가절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이 논문에 담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 더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나 이런 분들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끌어내신 많은 정책적 함의가 실제로는 상당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고, 평상시에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어떤 재정 지출의 순위는 굉장히 낮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함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또 이제 말씀하시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이 나면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자께서 아주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은지 박사님과 그리고 오경 연구원님께서 답변이라든가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김은지 박사님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소거 이렇게 네. 해주시고. 혹시 그 답변의 시간이 어느 정도? 예, 괜찮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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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두 분 교수님께서 중요한 점 이제 지적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임미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수도권 그 리딩넷 평가 지표와 이 연구의 그 연구 결과와의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 분량 때문에 제가 다 담지를 못하고 조금 시간이 급해서 예, 제가 차이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분석을 많이 못 담았습니다. 근데 수도권과의 좀 가장 큰 차이는 이 전주 무랑멀 같은 경우는 그 주민이 상당히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높으셨고요. 근데 수도권 이제 서울 대상으로 제가 이제 그 전 연구는 주로 여의도에 있는 이제 착동 사업을 하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제가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착동 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일단 뭐 얼마나 그 예산을 확보가 됐는지, 혹은 이제 그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는지,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이 무랑마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그 다양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게이트는 제가 사실 그 박사 논문 쓸 때 이게 이제 혁신 연구에서 비롯된 거라서 혁신 연구 쪽에서 적당한 툴을 찾다가 저희 교수님과 상의한 결과 이제 스테이지 게이트가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검토하고 이것을 적용을 시켰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시 좀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하셨던 이게 주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무랑말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주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제
그 무랑멀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그 샘플 수가 상당히 적었는데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제가 이 리빙랩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이 무랑멀 공동체의 실제로 어떤 사용자 개념에서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잠재적인 사용자까지 제가 아울러서 봤기 때문에 이 무랑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까지 좀 샘플을 정한 면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표 1과 3번 같은 경우는 예, 좀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최유진 교수님 께서는 예,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뛰는 예, 전문가로서 이제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까 초반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직접 연락이 오셔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획을 해서 예산을 따기 위한 그런 기획서를 쓸 때 객관적으로 자기네 사업을 이제 선정 평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요구를 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적합한 지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방법론 관련해서는 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저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결과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 결과가 상당히 상이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참여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요소에 더 많이 무게를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AHP 기법도 사실은 이제 좀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맞는 것인데 제 연구의 어떤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AHP에 직접 참여를 하시기에는 이 주민들 연령층도 그렇고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관련된 어떤 간사라던가 예, 그런 분들 그리고 어떤 외부 전문가 이런 식으로 분집을 나눠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지 박사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우리 충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계시는 우리 오 선생님께서 두 분의 그 토론에 대해서 답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두 분 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도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 먼저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좀 얘기해주신 부분이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이 조금 더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감염병 관련된 연구가 그래도 최근에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 메르스나 그때부터 좀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또 그 분야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는 선행연구 고찰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면서 PPT 형태로 저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PPT를 만들고 그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을 충분히 못 담은 것 같은데 좀 더 그 선행연구를 더 고찰을 뒷받침해서 이제 좀 더 논문 형태로 한다면은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임미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가변적인 지표가 있고 고정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다르게 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전문가 설문을 받을 때 그 총 24개의 지표 각각에 대해서 가중치를 다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 다음 논문에서는 각 지표별로 가중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더
설명이 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최유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충북도 입장에서 시군이 11개나 되니까 각 시군별로 이제 어느 한정된 예산이나 뭐 이런 계획 속에서 어떤 시군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를 따져보는 거를 이 연구의 목적으로 생각했는데, 또 그게 오히려 지자체 차원에서는 다시 도 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를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더 해보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지역개발학회의 2021년도 중개학술대회 우리가 도시지역계획 전문가 분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분의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은지 박사님의 지방도시재생 리빙랩 프로젝트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그리고 중북대학교의 박사과정에 계시는 우리 오우 선생님께서 지자체 감염병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취약성 평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지구촌에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5가지 요인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두 번째가 감염병, 세 번째가 AI와 이제 디지털 사회,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인간의 어떤 파괴 내지는 뭐 인간의 마음의 상실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 절벽 문제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럴 때 아마 오늘 발표한 특별히 감염병이라든가 혹은 또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이 지방도시재생이나 감염병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는 아주 절실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명하 교수님과 최유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논문의 보완사항을 잘 좀 첨가해가지고 다음 이제 논문에 더욱더 좋은 논문을 내시고, 또 두 분께서 또 이쪽 분야의 발표를 위해서도 또 학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표를 해주신 두 분과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도시지역계획 전문가분과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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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교에서는 녹화 끝내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면서 그 섹션에서 이렇게 뭐 캡처를 해놨으니까요. 이 섹션 분과에 그냥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념으로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해서 이제 공포 영향 미래에 관해서 이렇게 책을 썼어요. 책을 쓰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 인구 감소 시대, 또 감염병, 또 AI, 또 환경 문제, 이런 것은 도시 지역 계획 분과 도시 지역사회 그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지역계획과 섹션에 참가해 주신 교수님과 발표자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이날 잡아서 여러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편히 쉬시고 내일 또 근무하는데도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